돌부처에게 비단 팔기.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총각이 있었답니다. 총각은 누가 놀리거나 흉을 보아도 말없이 웃기만 하였지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총각의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혀가 함부로 말하는 걸 막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바보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고이 간직하고 있던 비단 3필을 내주었습니다. 너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 오늘 장에 가서 이 비단을 한번 팔아보아라. 비단 한 필에 돈 10냥씩은 꼭 받아야 해. 알겠지? 예, 어머니. 그런데 말이 많거나 아첨을 하는 사람들에겐 절대로 팔지 말거라.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며 말로 남을 괴롭히거나 도둑심보를 가진 사람들이니. 예, 어머니. 그 대신 말이 없는 사람들에겐 팔아도 좋아. 그런 사람들은 되게 겸손하고 마음 좋은 사람들이니. 예, 어머니. 바보 총각은 비단을 등에 메고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 들어서자 요란하게 옷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다가와 물었지요. 그 비단 팔 건가요? 어디 좀 봅시다.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비단인가요? 이리 주세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단을 안 팔아요. 총각은 젊은 여자들을 쫓아버리고 말 없는 사람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나이든 아주머니와 딸이 비단을 사러 왔지요. 이 비단 한 필에 얼마지요? 10냥이에요. 아유, 비싸라. 9냥만 해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니께서 꼭 10냥은 받으라고 하셨어요. 비단이 좋긴 하네. 색깔도 참 곱고. 하지만 너무 비싸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사겠어요? 그럼 이걸로 한 필만 줘요. 안 돼요. 글쎄, 10냥 다 드린다니까. 안 돼요. 말 많은 사람에게는 안 팔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하루 종일 비단 한 필도 못 팔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절 앞을 지나가는데 돌부처가 자기의 비단을 보고 빙긋 웃는 것 같았지요. 손님, 이 비단이 마음에 드세요? 총각이 몇 번을 물어보아도 돌부처는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옳지, 이 손님은 진짜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총각은 기뻐하며 비단을 펼쳐 보였답니다. 보세요, 한 필에 10냥이에요. 3필 다 사시겠어요? 지금 돈이 없나 본데 괜찮아요. 내일 다시 올 것이니 여기서 만나요. 진짜 좋은 사람이네. 말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 총각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머니, 말 없는 사람에게 비단 3필을 모두 팔았어요. 잘했어. 그런데 비단 판 돈은 어디 있는 것이야? 내일 받기로 했어요. 아니, 돈도 안 받고 비단을 다 주었단 말이야. 걱정 마세요. 내일 꼭 받아올 테니. 다음 날 총각이 돌부처를 찾아갔더니 비단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간밤에 도둑이 비단을 모두 훔쳐간 것을 모르는 총각은 반가워하며 말을 했답니다. 약속대로 나와주셨군요. 그럼 비단 값을 주세요. 어제 사가신 비단값 말이에요. 아이, 어서 비단 값을 달라니까요. 총각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돌부처를 잡아당겨 보았답니다. 그 바람에 돌부처가 앞으로 넘어졌지요. 아니, 이게 뭐지? 총각은 돌부처가 서 있던 자리에 금은 보화가 번쩍거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것은 도둑들이 훔쳐서 감춰놓은 것이었지요. 에이, 진작 돈을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지.
약간 쓰러뜨려 죄송해요. 총각은 돌부처를 제자리에 세워놓고 보물을 자루에 넣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웬 보물이야? 비단판 값이에요. 어머님 말씀대로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뭐예요? 어머니는 총각을 칭찬했답니다. 그래, 참 잘했다. 앞으로도 장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알겠지? 예, 어머니. 우리 아들에게 남다른 재주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그 후 총각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신랑을 구한 처녀. 어사 박문수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웬 모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양반이 죽은 것은 다 자기 명이 짧아서인데 어찌 죽였다고 우겨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단 말이야. 어머니, 지금은 양반들 세상이니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죄 하나 못 만들어 씌우겠어요. 박문수는 이상하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냉수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단정한 처녀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 방 안에는 상처투성이의 아버지가 자리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넋을 잃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 들으니 사람이 죽었다는 것 같던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정을 들으면 마음만 무거워지시니 부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처녀가 공손히 말하자 어사는 더욱 궁금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주막집에 들렀지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여 수군대고 있었답니다. 처녀만 불쌍하게 됐구먼. 가난하지만 인물이 빼어나고 품성도 고운 아인데 홀린 날에 신랑이 옥에 갇히다니. 어디 처녀뿐인가? 신랑이야말로 내일 당장 살인죄로 참수형에 처해질 텐데 정말 원통한 노릇이지. 박문수는 은근슬쩍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요. 신랑이 정말로 살인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일 아니오? 무슨 소리요? 그날 그 일을 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 줄 아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흥분하여 저마다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글쎄, 홀레날에 이 마을의 고약하기로 소문난 어장뱅이 양반이 신부집에 찾아와 술을 달라며 무례하게 굴었지요. 그러다 마침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와 마주치게 되었소. 그런데 술 마시던 그 양반이 다짜고짜 신랑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때려서 신랑이 그 양반을 간신히 떼어놓았지요. 술에 취한 양반이 이번엔 신랑에게 달려들려다 갑자기 땅 위에 꼬꾸라져 경기를 일으키더니 죽고 말았소. 그러자 그 양반 친척들이 몰려와 혼인잔치를 망가뜨리고 신랑과 신랑 아버지 그리고 신부 아버지를 매질하였지요. 게다가 관가에 고하여 신랑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내일 정오에 살인죄로 죽게 되었다오. 아니, 그럼 왜 사또에게 그 사실을 고하지 않은 거요? 벼슬 높고 돈 많은 양반들이 사또에게 손을 다 써놓았으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박문수는 주막에서 그날 밤을 지내고 다음 날 날이 밝자 서둘러 관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신랑 예복을 입고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번개같이 박문수를 앞질러 갔답니다. 어사는 궁금한 나머지 청년을 쫓아가 팔을 붙들고 물었지요. 이보시오 신랑, 무슨 일로 이렇게 서둘러 가는 것이오? 오늘 정오에 관가에서 죄 없는 사람이 참수를 당합니다. 빨리 가서 그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년이 숨을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말하고 가려 하자 어사는 더욱 팔을 꼭 잡고 사연을 물었지요.
청년은 할 수 없이 어사에게 사연을 말해주었답니다. 나는 홀렛날에 양반을 죽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어젯밤 웬 사람이 옥졸에게 금부치를 주고 얼굴을 가린 채 감옥으로 들어왔소. 그러고는 나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탈출시켜 주었소. 그 대신 자기는 내 옷을 입고 말이오. 나는 엉겁결에 집으로 도망쳐 왔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 대신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소. 그래서 그 사람이 참수당하기 전에 급히 뛰어가고 있는 것이요. 박문수는 크게 감동하여 신랑과 함께 길을 재촉하여 가까스로 관가의 문턱을 넘었지요. 그때 신랑이 크게 외쳤답니다. 기다리시오. 진짜 살인범은 바로 나요. 번쩍이는 칼을 들고 있었던 망나니가 놀라 멈추자 박문수는 마패를 꺼냈지요. 그러자 관리들이 놀라 자리에 꿇어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어서 두 신랑을 데려오너라. 어사는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사또에게 물었지요. 사또, 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살인범인지를 아시겠소? 어사 나으리, 사실은 벼슬 높은 양반들의 힘에 밀려 억지 판결을 하였사오니 어사 나리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어사는 죽은 양반의 시체를 가져오게 하고는 신랑 대신 죽임을 당하려 했던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어찌하여 살인범 대신 목숨을 버리려고 했느냐? 또 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야? 어사 나으리, 소녀는 본래 여자의 몸입니다. 소녀가 구출하려고 했던 사람은 소녀의 난군이옵니다. 어사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지요. 남편을 구하는데 하필 왜 남자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야? 소녀의 난군이 죄 없이 참수를 당하시게 된 것을 알고 백방으로 하소연해 보았지만 난군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각 저궁리 끝에 소녀가 난군 대신 죽을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남편을 위해 지은 옷으로 갈아입고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어사는 그 말을 듣더니 양반의 시체를 향해 무서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듣거라. 신랑은 너를 한 대도 치지 않았는데 너는 죽어 사람을 놀라게 하였도다. 여봐라. 저자에게 곤장 100대를 치거라. 그래서 곤장 100대를 치고 나자 어사는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멈추거라. 이제 죄인이 매를 맞고 죽었으니 시체를 묻거라. 이 고을의 사또는 맡은 일을 소홀히 한 죄로 파면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신랑과 신부는 혼례식을 다시 올리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처녀의 미덕은 두고두고 칭송을 받았지요. 그 후로 많은 처녀들은 시집 갈 때 신랑에게 가장 좋은 옷을 선물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눈을 준 아이. 옛날 옛적에 어떤 곳에 한 아이가 살았는데 아버지는 귀양 가서 집에 계시지 않고 의붓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살면서 서당에 다니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서당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의붓 어머니는 무슨 근심이 있는지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의붓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앞산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걱정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의붓 어머니가 얘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네 아버지에게 기별이 왔는데 지금 병이 들어 돌아가시게 됐다는구나. 그런데 그 병은 산 사람의 누나를 먹어야 낫는다고 하는구나. 산 사람의 누나를 어떻게 구해서 보내드린단 말이야.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단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어머니, 그게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 누나를 빼서 보내드리면 될 게 아닙니까?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 누나를 빼서 의붓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그제야 근심을 덜고 기뻐하며 곧 아들의 누나를 아버지한테 보내겠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의붓 어머니는 그 누나를 아버지에게 보내지 않고 비단 헝겊에 싸고 또 싸서 비단 주머니에다 넣어 자기 바늘 상자 안에 넣어두었지요. 그 뒤 며칠이 지나 아이가 서당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의붓 어머니가 또다시 한숨을 쉬며 말을 했지요. 얘야, 네 아버지한테서 또 기별이 왔구나. 예? 아버지에게서 기별이 왔어요? 병은 다 나으셨대요? 그래, 좀 낫기는 나으셨다 하시지만 워낙 병이 중해서 눈알 하나 가지고는 절반밖에 안 나으셨다구나. 생 눈알 하나만 더 있으면 아주 싹 낫겠다고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니? 그럼 내 누나를 마저 빼서 보내드려야지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남은 누나를 빼서 어머니에게 드렸답니다. 의붓 어머니는 이번에도 그 누나를 보내지 않고 비단 헝겊에 싸고 또 싸서 비단 주머니에 넣어두었지요. 그리고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와 집에서 아주 먼 강가에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이는 집을 찾아가려고 했으나 두 눈이 모두 없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지요. 손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더듬더듬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어서 강물에 빠져 떠내려갔지요. 어디만큼 떠내려가다가 어떤 섬에 걸려 그곳으로 기어 올라갔답니다. 그 섬에는 큰 대밭이 있었지요. 이 아이는 더듬어서 대밭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한참을 있으니 등소 소리 같은 맑은 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대나무를 하나하나 잡아보면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갔지요. 대나무를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얼마만큼 갔는데 어떤 대나무를 붙잡으니 소리가 뚝 그쳤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대나무를 베어서 퉁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불어보았지요. 그랬더니 그 퉁소에서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와 똑같은 아주 맑고 구슬픈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아이는 거기에 앉아서 밤낮 그 퉁소를 불었답니다. 이 퉁소를 불면 말할 수 없이 고운 곡조가 저절로 흘러나왔지요. 이런 곡조를 불어보겠다고 하고 불면 생각했던 곡조가 저절로 흘러나왔지요. 하루는 어떤 원님이 그 대밭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할 수 없이 고운 퉁소 소리를 듣고 가던 행차를 멈추고 사령을 시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퉁소를 잘 부는가 보고 오라고 분부를 하였지요. 사령은 대밭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이 아이를 보고 곧 원님께로 가서 눈이 없는 아이가 퉁소를 그렇게 잘 불더라고 아뢰었습니다. 원님은 그 말을 듣고는 사령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지요. 사령은 곧 그리로 가서 아이를 업고 나와 원님 앞에 내려놓았지요. 원님은 아이에게 퉁소를 불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원님이 하라는 대로 퉁소를 불었지요. 그런데 그 퉁소 소리가 어찌나 곱고 구슬프고 들을 만한지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와 퉁소 소리를 들었답니다. 사람들은 퉁소 소리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지요. 참 잘 부는구나. 저런 소리는 사람 재주로는 못 내는 소리야.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이렇게 칭찬을 하였답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며?
아버지는 누구고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째서 너는 이렇게 눈이 멀게 되었느냐? 증소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야? 그중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내력이며 고향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기는 아무 곳에 사는 누구이고 아버지는 아무개라는 것과 자기가 이렇게 된 내력을 죄다 이야기했지요.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아버지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다가 원님에게 자기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 이 눈먼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사정을 하였답니다. 원님은 이 사람의 내력과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더욱 아들이 아버지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누나를 둘이나 뺐다는 말에 감동하여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나라에 상소하여 아버지의 귀향을 풀어주도록 하였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업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 앞에 이르러 아들을 대문 밖에 내려놓고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내는 뜻밖의 남편이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부르며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답니다. 내가 그 애 때문에 어찌나 애가 타고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 당신이 나간 뒤로 집에 붙어 있질 않고 자꾸 나가기만 해서 겨우 찾아서 업어다 두면 나가고 또 찾아다 놓으면 나가고 하더니 그만 어디로 갔는지 영영 나가버려서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내는 이렇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아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지요. 내가 언제 업어다 놓으면 나가고 했어요. 의붓 어머니는 난데없이 아이가 뛰어들어와 소리치는 것을 보고 그만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남편이 없는 동안 나쁜 마음을 먹고 아이의 생 누나를 빼버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편은 그 생 누나를 빼서 어찌했느냐고 물었지요. 아내는 바늘 상자 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비단 헝겊으로 겹겹이 쌓아둔 두 누나를 꺼내었답니다. 누나는 하나도 썩지도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지요. 아버지는 두 누나를 아들의 눈에다 도로 박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앞을 보게 되었지요.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못살게 굴어 누나를 빼게 한 아내의 소행이 밉고 분하여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누나를 다시 찾아 아무렇지도 않으니 죽이지 말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한사코 말렸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감동하여 아내를 그대로 두었답니다. 의붓 어머니도 이런 훌륭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를 왜 죽이려고 했던가 하고 크게 뉘우치고 그러한 지난날의 악독한 죄악을 씻으려고 남편도 잘 위로하고 아들에게도 잘하여 훌륭한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빼앗긴 송아지.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농사꾼이 암소 한 마리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암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소가 두 마리가 되었지요. 얼마나 좋은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송아지를 키웠답니다. 하루는 농사꾼이 암소와 송아지를 데리고 밭일을 하러 갔지요. 송아지는 풀밭에 놀게 두고 암소와 함께 밭을 가는데 한참 뒤에 보니 송아지가 온데간데 없어졌지요. 깜짝 놀라 여기저기 송아지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 그 송아지가 부잣집 말대에 섞여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우리 송아지가 여기 있었구나.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기나 하니? 말대 속에 들어가 송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마침 그때 말대를 보러 나온 부자가 시비를 걸었답니다. 이봐, 왜 남의 송아지를 마음대로 데려가나? 남의 송아지라니요. 이 송아진 우리 송아진답쇼. 무슨 소리야? 우리 말대에 딸렸으니 우리 송아지지. 아이 참, 아무려면 송아지가 소에 딸리지 말에 딸리겠습니까? 둘이서 옥신각신 하다가 그 고을 원님을 찾아갔지요. 가서 이러저러한 일로 재판을 받으러 왔다고 말을 했답니다. 원님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니 농사꾼에게 물어보았지요. 네가 송아지를 찾았을 때 송아지가 어디에서 놀더냐? 예, 부잣집 말대 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럼 더 볼 것이 뭐 있느냐? 송아지가 말에게 딸렸으니 말대에 섞여 놀지, 소에게 딸렸으면 소떼에 섞여 놀지 않았겠느냐? 두 말 말고 송아지를 부잣집에 주거라. 농사꾼은 원님의 판결이라 불평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농사꾼은 그물을 들고 한 길에 나가 고기 잡는 신용을 하면서 하늘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 물고기들아, 들어오너라. 붕어도 잉어도 모두 들어오너라. 작은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큰 물고기만 들어오너라. 너희들을 많이 잡아서 우리 고을 원님에게 바칠 것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구경을 하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손가락질을 하며 실성을 했다느니 제정신이 아니라느니 하며 웃느라 난리가 났지요. 이때 마침 원님이 행차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았지요. 가보니 참 난리가 나긴 났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벌건 대낮에 한 길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지요. 원님이 당장 사령들을 시켜 농사꾼을 잡아놓고 호통을 쳤지요. 아무리 무식한 백성이라지만 어찌 이런 짓을 하는 것이야? 그래, 너는 물고기가 물에서 나는 이치도 몰랐더란 말이냐? 그러니 농사꾼이 머리를 잔뜩 조아리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물고기는 본디 물에서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또께서 송아지가 소에 딸린 게 아니라 말에 딸렸다 하시기에 마음을 고쳐먹었습지요. 송아지가 소가 아니라 말에 딸렸다면 물고기도 물이 아니라 땅에서 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구경하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렸지요. 원님이 부자 편을 들어 얼마나 엉터리 없는 판결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원님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웅성웅성 거렸지요. 일이 이쯤 되니 원님도 할 말이 없었답니다. 제 입으로 송아지가 말에 딸린 것이라 판결을 해놓았으니 할 말이 없었지요. 얼굴이 벌개진 원님은 슬그머니 주랭랑을 쳤답니다. 백정 삼촌이 된 박문수. 박문수 어사가 경상도로 내려가다가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마침 장마가 져 길이 질척질척한데 그 길에 웬 사람이 삿자리를 깔고 있었지요. 삿자리라고 하는 것은 방이나 마루에 까는 것인데 그걸 길바닥에 깔고 있으니 이상하기도 하였지요. 여보시오, 왜 길에다 삿자리를 깔고 있어? 예, 소인은 광주리 만들고 자리 엮는 백정이옵니다. 이 길로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발을 적시지 않고 편히 다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넓적한 돌을 깔지 그러. 돌을 밟고 다니면 더 편할 텐데. 예,
소인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오나 돌을 깔면 행여 흙 속에 사는 벌레들이 다칠까 하여 그럽니다. 박문수가 들어보니 노인들을 위하는 것만 해도 가상한데 흙 속에 사는 벌레까지 가엾게 여기니 흔하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속으로 감탄을 하고 이 사람을 좀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소원이 있으면 어디 말해보구려. 내 비록 거지나 다름없는 형편이지만은 혹 도울 일이 있을지 누가 아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소인 미천한 몸이나 밤낮으로 광주리 만들고 자리엮어 팔아먹고 살만하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서러운 일이 있다면 고을 양반님네 등살에 볼기가 남아나지 않는 것이지요. 옛날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정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요. 게다가 먹고 살만한 백정이라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볼기를 쳐서 쥐어짜는 게 양반 심보였답니다.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문득 한 가지 꾀를 내었답니다. 아무 말 말고 내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골 관하로 가되 문지기가 막으면 다른 말 말고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만 하시오. 그래놓고 박문수는 그 길로 고을 관하로 갔습니다. 가서 마패를 떡 내놓았지요. 암행어사가 왔으니 고을 벼슬아치들과 양반들이 줄줄이 몰려들어 인사를 한답시고 난리법석을 떨었지요. 다음 날 날이 밝으니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냐고 물으니 문지기가 달려와서 말을 했지요. 어떤 미친놈이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쫓아내느라 그럽니다.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일부러 놀라는 척하면서 버선발로 달려나갔답니다. 나가보니 어제 만난 그 백정이 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군가? 어릴 때 헤어진 조카가 아닌가? 이 사람아,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자네 피를 속이고 사느라고 또 고생을 했을 테지.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법석을 떨었지요. 그동안 백정을 못살게 굴던 양반들은 행여 잘못이 들통날까 안절부절 못하고 암행어사 조카를 몰라 배웠다고 굽신굽신 하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이 착한 백정은 고을 양반들에게 길을 펴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을 구해준 매. 서쪽 바다를 바라보는 황해도 9월산의 끝자락에는 장산곶이라는 마을이 있지요. 장산곶 부근에는 지금도 매가 많이 나는데 이곳의 매를 전국의 제일로 치지요. 사람들은 이곳의 매를 장산곶 매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장산곶 마을에 커다란 수리떼가 들어왔지요. 수리떼는 까맣게 하늘을 뒤덮였답니다. 수리떼야, 수리떼가 나타났어. 저 많은 수리떼를 좀 봐. 우리 마을을 뒤덮고 말겠어. 이때 장산곶 매가 날아올라 아주 큰 수리 우두머리와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우두머리 수리는 매보다 몸집이 2배나 되었지요.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하늘을 쳐다보았답니다. 푸드득 푸드득하며 하늘에서 두 새가 날개짓하는 소리만 아주 크게 울렸지요. 싸움은 매우 오랫동안 계속되었답니다. 드디어 장산곶 매가 수리의 날개 밑으로 파고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기운내라고 매를 향해 소리를 질렀답니다. 장산곶 매야, 힘을 내. 그 소리에 매는 힘을 얻어 수리에게 힘껏 달려들었지요. 기세등등한 매를 보자 수리는 놀라 달아났답니다. 매는 수리를 바짝 쫓았지요. 그리고는 하늘 높이 치솟아올라 부리로 수리의 머리를 쪼아댔답니다.
마침내 수리는 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지요. 이겼어. 수리떼가 물러갔다. 장상곤매가 우리 마을을 구했군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지만 기쁨은 아주 잠깐뿐이었지요. 이번엔 먹구렁이가 쳐들어왔습니다. 먹구렁이는 길이가 수백 발이나 되었지요. 쉬익쉬익 하는 소리를 내며 기어다니는 커다란 몸에 감기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놈은 우리 마을을 통째로 삼키고도 남겠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지요. 이번에도 장상곤매가 날아올라 나무 위에 앉은 구렁이와 싸움을 벌였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어느새 소나기가 내렸지요. 곧 번개가 치고 커다란 천둥도 울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밤이었지요. 거센 비와 천둥 속에서 매는 밤새도록 구렁이와 싸웠답니다. 동이틀 무렵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가 있는 나무 근처로 몰려갔지요. 그때 나무 위에서 토막난 구렁이의 몸뚱이가 뚝뚝 떨어졌답니다. 매가 구렁이를 물리친 것이지요. 이렇게 마을의 위험이 닥칠 때마다 장상곤매는 마을을 구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용감한 장상곤매는 주변의 조그맣고 약한 동물은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그러는 대신 해마다 2번은 넓은 대륙으로 큰 사냥을 떠났지요. 떠나기 전날 밤 장상곤매는 자기 둥지를 부수고 부리질을 했답니다. 부리질을 하며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을 결심하는 듯 하였지요. 그럴 때이면 딱딱 하고 부리질하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답니다. 매가 부리질하는 소리가 들리면 마을에 여러 가지 행운이 왔습니다. 농사는 풍년이 들고 바다에선 배에 가득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지요. 또 아프던 사람은 병이 낫고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은 예쁜 색시를 얻고 아기를 못 낳던 여자는 배가 불러왔답니다. 온 나라에 흉년이 들고 10년 동안 가물어도 장상곳만은 끄떡이 없었지요. 이렇게 장산곳은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답니다. 그게 모두 그곳에 살던 장상곳매의 기운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년과 하늘나라 복숭아. 옛날 어느 산골에 한 소년이 나이 많은 아버지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누워 일어나지를 못하였지요. 소년이 온갖 약을 다 구해써 보았으나 아버지의 병세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내가 죽으면 어린 너 혼자 어떻게 살겠니? 아버지는 늦게 둔 아들을 걱정하였지요. 아버지의 병환이 낫지 않는 것은 제 효심이 모자라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한번 하늘에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소년은 마지막으로 뒷산 폭포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소년은 날마다 정오 때만 되면 뒷산으로 올라가 폭포물에 몸을 깨끗이 닦고 편편한 돌 위에 앉아 기도를 드렸지요. 아버지의 병환이 낫게 해달라고 2 손 모아 빌었답니다. 그런지 1회째 되는 날 소년은 폭포 위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았지요. 이윽고 비단옷 한 벌이 소년 앞으로 날아 내려왔습니다. 소년은 비단옷을 주워 보았지요.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의 옷이었습니다. 누가 폭포 위에서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는구나. 벗어놓은 옷이 바람에 날려왔어. 소년이 비단옷을 가지고 폭포 위로 올라가자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던 한 여자가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지요. 희고 고운 살결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답니다.
소녀는 고개를 돌리고 말하였지요. 이 옷이 폭포 아래로 떨어져 임자를 찾아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 옷입니다. 여자는 몹시 반가워했습니다. 여기다 놓을 테니 입으세요. 소년이 다시 폭포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자 여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여자는 옷을 입고 소년 앞으로 다가왔지요. 소년은 수줍어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예요. 바람에 날려간 옷을 주워다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옷을 잃어버렸으면 저는 하늘나라를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저와 하늘나라에 함께 가서 구경을 하시지 않겠어요? 순간 소녀는 집에 알아 누워 계신 아버지 생각이 났답니다. 그런 아버지를 혼자 두고 하늘나라 구경을 하러 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았지요. 선녀님의 말씀에 따르고는 싶사오나 저는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그럴 형편이 못되다니요?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환으로 누워 계십니다. 약을 다 써보았으나 낫지 않아서 날마다 이맘때면 폭포 아래에 와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는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녀는 옷자락으로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하였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늘나라 복숭아를 갖다 드릴 테니 아버님께 드리세요. 그것을 잡수시면 병환이 곧 나을 것입니다. 이윽고 선녀는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지요. 다음 날도 소녀는 그 자리로 가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러자 눈부신 빛이 주위에 번쩍이고 오색 구름이 나타나 소년의 머리 위로 두둥실 떠내려왔습니다. 구름 위에는 어제 소년이 옷을 주워다 준 선녀가 복숭아 2개를 들고 서 있었지요. 착한 효자 소년이시여. 이 하늘나라 복숭아를 가지고 가서 아버님께 드리세요. 선녀는 복숭아 2개를 소년에게 주고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답니다. 고맙습니다, 선녀님. 소녀는 하늘나라 복숭아 2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버지, 이 복숭아를 잡수세요. 소녀는 하늘나라 복숭아를 아버지께 드렸지요. 이게 웬 것이야? 아버지가 물었답니다. 소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지요. 과연 네 효성이 끝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아버지는 하늘나라 복숭아를 먹고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늦게 둔 효자 아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내기 바둑을 둔 서천군. 옛날 임금의 친척 중에 서천군이란 사람이 있었답니다. 서천군은 매우 똑똑한 제주꾼으로 아는 게 많을 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바둑 등 못하는 것이 없었지요. 그 중에도 바둑은 워낙 뛰어나 당할 상대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더기를 입은 한 거지 노인이 서천군을 찾아왔답니다. 뉘신지요? 대군께서 바둑을 하도 잘 두신다기에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어디 한판 두어봅시다. 그런데 첫 판에서 서천군은 단번에 지고 말았답니다. 서천군은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내기를 걸었지요. 이번에는 내기 바둑을 합시다. 나는 돈 100냥을 걸겠소. 노인장께서는 무얼 걸겠소? 예, 저는 타고 온 말을 걸겠습니다. 약간 여위긴 했지만 그래도 100냥은 넉넉히 될 것입니다. 거지 노인은 사랑채에 메어둔 비쩍 마른 덜렁말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바둑에서 서천군은 아주 쉽게 이겼지요. 이제 무승부이니 한 판 더 둡시다. 세 번째 바둑에서도 서천군은 거뜬히 이기자 기분이 몹시 좋았지요. 그럼 그렇지. 날 당할 수야 있나? 하지만 노인장께서는 여간한 실력이 아니십니다. 허허, 아닙니다. 역시 대군께서는 소문대로 대단하시군요. 어쨌든 내기에서 졌으니 약속대로 말을 두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잘 먹여 살이나 찌게 해주십시오. 제가 반년 후에 다시 와 내기 바둑을 하여 꼭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염려 말고 어서 가서 한 수 더 배워가지고 오십시오. 서천군은 이렇게 해서 생긴 말을 잘 먹이고 길도 잘 들여 보기 드문 명마로 키웠지요. 반년이 지나자 거지 노인이 찾아와 다시 내기 바둑을 하자고 했답니다. 정말 또 오셨군요. 예, 이번에는 제가 돈 100냥을 걸겠습니다. 대군께서는 약속대로 지난번 그 말을 걸어주십시오. 첫 판에서 거지 노인은 크게 지고 말았지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못하질 않소. 그래갖고야 말도 돈도 모두 내 것이 되겠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번째, 세 번째 바둑에서는 서천군이 형편없이 지고 말았답니다. 서천군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묘한 수법에 꼼짝도 못하고 순식간에 지고 말았지요. 세상에 이런 귀신 같은 명수가 있었다니. 대군,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실은 제가 까닭이 있어 말을 돌보지 못하게 되어 생각 끝에 이런 내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은 살이 찌고 저도 말을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 도로 찾아가겠습니다. 참 그랬군요. 이렇게 고수인 줄 모르고 오히려 제가 오만하게 신뢰가 많았소. 부디 내게 한 수 가르쳐 주시오. 서천군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답니다. 지금 저하고 둔 바둑을 틈나는 대로 다시 두어 보십시오. 그보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아예 내기 바둑은 두지 마십시오. 거지 노인은 말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후로 서천군은 바둑을 더욱 잘 두게 되었지만 다시는 잘난 척하지 않았고 내기 바둑도 두지 않았답니다. 이야기로 물리친 도둑. 옛날에 한 나그네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깊은 산 속으로 접어들자 사람의 뼈다귀 귀신이 나타나더니 여보시오 나그네, 나하고 기 한번 견주어 봅시다. 하고는 다가왔습니다. 나그네는 이 귀신을 보고는 그만 입이 딱 벌어졌지요. 나그네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마구 뛰었답니다. 귀신도 나그네 뒤를 따라왔지요. 그러나 뼈다귀 귀신은 뼈밖에 없었으므로 나그네를 따라올 수가 없었답니다. 얼마를 뛰었을까요? 나그네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을 바라보니 바로 눈앞에 초가집 하나가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나그네는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주인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니시우,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빨리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할머니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그네는 다짜고짜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죄송합니다. 뼈다귀 귀신에게 쫓겨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그네가 헉헉거리며 사정을 했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따위 귀신은 힘도 없으니까요. 자, 마음 놓고 이리 들어오시오. 이리하여 나그네는 이 초가집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할머니는
외딴 곳에서 살다가 모처럼 사람 구경을 하던 참이라 나그네에게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도 그리 바쁜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요. 옛날 이야기 좀 해줘. 할머니가 졸랐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는 입담이 워낙 없는 사람이라 얘기거리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할 줄 모른다고는 말할 수 없었답니다. 할머니, 지금은 배가 고파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럼 내가 맛있는 밥을 지어오겠소? 할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가더니 밥을 지어 맛있는 반찬과 함께 가지고 들어왔답니다. 자, 이 밥을 배불리 먹고 옛날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예, 그렇게 하지요. 나그네는 대답을 시원하게 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할머니가 또 조르기 시작하였지요. 얘기를 해줘요. 아이고, 지금은 배가 너무 불러 못하겠습니다. 마침 할머니는 산빛 아래 논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함께 바람을 쏘이러 가자고 했지요. 두 사람이 논두렁을 걷고 있는데 외가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기웃기웃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를 잡아서는 쩝쩝하고 먹었지요. 그때 나그네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얘기 한 가지 할까요? 옛날에요. 외가리 한 마리가 살았는데요. 그래서? 기웃기웃 합디다요. 그래서? 쩝쩝 합디다요. 그래서? 이크, 저는? 아유, 참 재미있구먼. 기웃기웃 하는군. 쩝쩝 하는군. 이크, 저는? 할머니는 나그네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외웠답니다. 논두렁을 걸으면서 할머니는 줄곧 말을 했지요. 기웃기웃 하는군. 쩝쩝 하는군. 이크, 저는?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서 혼자 잤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사랑방에 누워서 잤지요. 한밤중이 되자 산도둑 하나가 이 초가집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왔지요. 그리고 이쪽 저쪽을 기웃거렸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기웃기웃 하는군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도둑은 이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기웃기웃 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있는 모양이군. 도둑은 얼른 집 모퉁이를 돌아 담벼락에 몸을 붙였습니다. 마침 거기에는 할머니가 걸어둔 무말랭이가 있었지요. 산도둑은 시장하던 참이라 무말랭이를 쩝쩝 씹어먹었답니다. 쩝쩝 하는군.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산도둑은 무말랭이 씹던 입을 꼭 다물었답니다. 내가 여기서 무말랭이를 먹는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산도둑은 할머니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리고 할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손가락에 침을 발라 장호지를 뚫었답니다. 그 다음에 장호지 구멍에다 한쪽 눈을 갖다 댔지요. 바로 그때였지요.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히크, 저 눈? 산도둑은 그만 오금이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산도둑은 천천히 한 발자국씩 뒤로 옮겼습니다. 겨우 대문까지 온 산도둑은 몸을 획 돌려 마구 뛰기 시작하였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보니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요. 도둑이 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그네를 깨워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요. 없어진 것이라고는 무말랭이 조금이었답니다.
할머니는 이 나그네의 세 마디 이야기 덕분에 도둑을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